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을 조금 덜어내보자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건설기능학교에 대한 소개인데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께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능을 배워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퇴를 당한 이후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90% 이상 3년에서 5년 이내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하고 난 뒤에 그동안 평생 모았던 목돈들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그것도 50대 후반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 기능을 배워서 양질의 재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 목공,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각각 1개월씩,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씩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자격도 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 건설 쪽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들 중에 현재 실직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건설 쪽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조합 산하 건설기능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건설기능학교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 주제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서 집값 잡는 근본 처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투기의 장이었죠. 사실은 뭐 투자의 장, 집을 장만하는 장, 주택을 마련하는 장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속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주거권 안정을 위한 방법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찾아서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국 경제의 안정 그리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 기사 내용을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 379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그 중에 164만 채 뿐이어서 상시적으로 수요 초과 상황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대다수가 아파트 구매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요, 투기적 가수요와 과잉 유동성의 결합 때문이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서 아파트를 계속 구입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있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들이 풀려있는 돈을 가지고 대출받아서 샀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택 보급률 그리고 자가 소유율 통계를 보면은 의미가 있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일단 서울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볼게요. 2005년에 93.7%였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14년에는
9%로 올라갔어요. 주택 보급률. 이거는 주택을 우리가 산 자가 보유율이 아니라 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인구 대비 97%까지 올라간 거죠. 반면 서울의 자가 소유율은요, 자기 집을 갖게 되는 비중이 2008년도에 44.9%였어요. 자, 서울입니다. 서울. 201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에 44.9%, 45%에서 40%로 5%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서울은 전국 평균과 다르게 전국은 50%가 넘거든요. 근데 서울은 40%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60%는 집이 없는 거예요. 주택은 늘어났지만 소유자는 오히려 줄어버렸다는 얘기죠. 다주택자들만 집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 소유를 늘렸다는 뜻이고 결국 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이렇게 투기적 가수율을 입증하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보유자의 주택 거래 비중인데요.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 비중이 2006년과 7년에 31.3%였어요. 그런데 2008년에서 12년에 36.2%가 됐고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43.7%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즉 31%에서 43.7%까지. 뭐예요? 집 없는 사람이 주택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량이 31%에서 12%가는 43.7%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즉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주택 구매 비중인데요. 2015년에 비교해서 2016년과 17년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왜 그토록 가파르게 올랐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투기 세력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투기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들은 한 번씩 버블이 많이 꺼졌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버블이 거의 안 꺼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에 311조 원에서 2012년에는 404조 원,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에는 545조 원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311조에서 230조 정도가 늘은 거죠. 불과 7년 사이에. 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93조 원,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동안 141조 원이 들었습니다. 자, 2018년 2분기 통화량 M2가요 2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중 유동성이요 10년 전보다 거의 100%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대출받아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은 어땠을까요? 충분했습니다. 입주, 분양, 인허가 물량 모두 지난 10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었어요. 2017년에 입주가 7만 4천 가구였고요. 분양은 6만 1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평균 입주가 6만 2천이었으니까 2017년도 작년에 1만 2천 가구가 더 입주를 한 거고요. 분양은 10년 평균이 3만 3천 가구였는데 6만 1천 가구예요. 2017년에 2배죠. 인허가는 2015년에서 16년 평균 8만 8천 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5년에서 2014년까지의 평균은요 6만 3천 가구였어요. 이것도 2만 5천 가구가 더 많아진 거죠, 작년에. 한마디로 실수요 충족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론은 그리고 지금도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게 된 거 누구 때문일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를 완화해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게 해버린 거죠. 바로 이렇게 LTV와 DTI 완화는 보유세를 형해화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던 일인데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의무로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도 완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마디로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주택 청약 제도 또한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해버렸죠. 전매 제한 기간도요 8년에서 6년으로 단축을 해버렸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냈고,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고 구입을 했는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세력들이 한 거죠. 국제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로 넘치는 유유자금은 대구, 부산, 광주를 온 뒤에 2014년 무렵부터는 서울과 강남에 집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즉 과잉 유동성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유도 정책과 결합한 결과인데요. 부동산 개발의 목매는 토건족들이 폭등 이유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내놓은 신공급 부족론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주택 소비자들을 현혹하려고 한 궤변이었는데요. 시장에 돈이 넘쳐서 주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 요지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모미단 상위 20%의 수요에 맞춰서 강남벨트와 마포, 용산, 성동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바로 신공급 부족론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커지고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은요, 바로 이렇게 투기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네요. 정부가 과잉 유동성 관리에만 적극적이었던 거죠. 투기적 가수요 억제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주택 소비자들이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즉 시중에 많이 뿌려져 있는 돈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요것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있는데 투기 세력은 잡질 않고 돈이 풀려 있는 것만 관리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나? 최적의 정책은요, 보유세 강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은 보유세 강화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든 종합부동산세 개선안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적 폭거를 저질러 버렸죠. 2018년 4월 이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든 투기 심리가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계약안 발표일인 7월 6일 이후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투기 심리가 걷잡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어떤 열광과 자기실현적 예언 상태로 접어든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후퇴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주택자 주택분 최고세율이요, 기존 2%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커 보이죠? 하지만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4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정책에 따른 목표 수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몇 가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관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특수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자산 시장의 하나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하려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자원을 배분한다는 정도인 거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철학으로는 투기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과 가치라는 어떤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토지 공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이것을 구현할 어떤 정책 수단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 주택 소유와 처분에 따른 불로소득의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불로소득은 다수 국민의 성실한 노동을 무력화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껴요.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부동산 부자면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계층 격차를 극대화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환수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토지 공개념을 현실에서 구현할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공공토지임대제 도입과 보유세 강화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자, 공공토지임대제, 이게 뭘까? 공공토지임대제는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민간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택지를 개발한 뒤에 매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민간 건설업체에 건물만 짓게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주택을 분양받고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거죠. 주택은 소비자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각할 수가 있고요. 토지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의 최적인 이 정책은 막대한 재정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토지 불로소득을 사후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개발 부담금제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보유세가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하는 보유세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실효세율은 얼마일까요? 이거의 10분의 1인 0.16%입니다. 굉장히 낮죠.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임기 안에 실효세율을
1%까지는 못 가더라도 0.5%까지 뭔가 약속을 하고 달성을 했으면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보유세 개혁안을 발표를 하면 비성적으로 한마디로 미친 상태에 빠진 이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이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죠. 이와 더불어서 정부는 시민 주거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보급 양과 질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필요한 거죠. 중산층도 기꺼이 살고 싶은, 그리고 입주 기회가 누구에게나 개방되면서 분양이 금지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서민의 주거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확고한 철학과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그리고 보유세 현실화와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라는 이러한 패키지를 꾸준하게 추진하면 미친 집값들은 잡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버블은 안정화가 될 거고요. 미국과 일본처럼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가 안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임대를 강화해서 새로 짓는 공기업의 아파트는 100% 공공임대만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선분양제로 인한 로또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시중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 가격으로 인해서 사자마자 바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건 완전 로또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실제로는 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국가의 땅을 민간 건설회사에 줘서 아파트 짓게 하는 방식을 없애고요. 공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그것은 100% 공공임대로만 한다면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중산층에게도 정말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만 빼고 중산층과 서민들 이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분양제로 분양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대출받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거비만이라도 각 가정에서 크게 줄일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각 가정도 괜찮고, 그리고 한국 경제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저성장 기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 애청자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야만 개인의 재무설계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인의 재무설계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번 오늘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면 좋은지 그 방향을 찾아보게 되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소득,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겁니다.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거죠.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시중은행 예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을 경우 1년 뒤에 받는 이자가 대략 12만 원 정도죠.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 아트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1년에 12번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은 금액과 같은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아트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첫 달에는 7에서 8만 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회차까지는 매달 8에서 10만 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경우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 변동하죠. 그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과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 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우수회원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서 읽으실 수 있고 문의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남기실 때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락처를 말씀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